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환영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또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공연이 있어서 리허설을 막 하던 중이었어요. 금요일 공연이라 바쁘겠군요. 네. 어떤 곡 합니까?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랑 네. 그리고 체르나니노프 그리고 스비리도프 이렇게 러시안 20세기 작곡가들을 우리 바리톤 박성환 씨랑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 작년 이맘때쯤에 주구장창 슈마님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맞아요. 너무 극단의 또 작곡가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20세기의 러시아 예. 작곡가들 중에서 예. 많이 안 알려진 사람들을 다루려고 어허. 하고 있어요. 쇼스타코비치는 그래도 좀 유명하죠. 쇼스타코비치는 좀 괜찮죠. 그렇군요. 연주 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입니다. 이 죽음과 소녀는 가곡으로도 존재하고요, 또 현악 사중주로도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가곡을 먼저 작곡을 했는데요. 1817년 2월에 20살이었던 슈베르트가 시인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의 시를 가사로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가곡의 가사는 죽음을 피하려는 소녀를 유혹하듯이 부드럽게 달래는 그 죽음이라는 존재 자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이 가곡 작곡 7년 후에 가곡의 주제를 차용을 해서 현악 사중주로 만들었는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버전은 현악 사중주 버전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곡을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슈베르트 하면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런데 슈베르트가 피아노 소나타도 21개나 썼고요. 그리고 현악 사중주, 교향곡, 오페라까지 사실 다루지 않은 장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소녀는 많은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슈베르트의 생애, 그리고 슈베르트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자, 슈베르트 또 슈만에 비해서 좀 덜 좋아하지 않죠? 많이 사랑하시죠? 슈베르트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예, 잠깐 머뭇하신 게 약간 의심이 되는데. 그 안 좋아하신다고 물어보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슈베르트 제가 거의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박흥호 선생님하고도 슈베르트 연가곡 맞아요. 하셨잖아요. 박흥우 선생님과 예술의 예. 전당에서 슈베르트 겨울락은 했었어요. 참 대단합니다. 이 슈베르트의 연가곡이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네, 겨울 나그네는 이제 슈베르트가 살아 있을 때 네, 본인이 알고 있는 연가곡이고, 네, 백조의 노래는 슈베르트가 모르는 연가곡이죠. 그렇죠. 출판업자가 이제 모아가지고 백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으니까요. 음악 코치이자 피아니스트로 이 세계 연가곡 중 어떤 걸 또 좋아하십니까? 이게 매력이 다 너무 달라서요. 네. 이게 제 꿈은 이 세 개를 하루에 다 한번 연주를 해보는 하루에 건데요. 다. 네. 사실은 이거 진짜 성악가는 죽어나겠는데요?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이게 하루에 3번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잘 없어가지고 어쨌든 슈베르트의 어떤 행적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줄기인데 다 매력이 너무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조의 노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문화재단에서 좀 요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거 피아니스트 정태 선생님이 하루에 이걸 하고 싶다니까. 컨텐츠 가져가 주십시오. 예. 재단에서 상주하고 있는 재단에서 극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수는 3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가수가 다 할 수는 없는데. 가수 뭐 한번 저랑 상의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그 가수를 연가곡마다 이렇게 한 명씩 딱 해가지고 네. 마티네 콘서트 하나. 어. 그리고 밥 먹고 와서 한 3시쯤.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한 7시쯤. 집에 못 가세요 아무도. 또 가곡 축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가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슈베르트의 가곡 죽음과 소녀. 슈베르트가 20살 때 작곡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1817년에 이 시기가 슈베르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예. 당시 이 슈베르트가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있던 초등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음악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슈베르트가 성실한 교사로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프란츠 폰 쇼버의 권유로 친구 집들을 막 다니면서 살면서 작곡에 몰두하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당시 최고의 바리톤 가수였던 요한 미하엘 포글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포글이란 사람은 슈베르트보다 25살이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슈베르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시기에 작곡하게 된 가곡 죽음과 소녀의 가사 시가 궁금합니다.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가곡에는 화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소녀, 아하.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 죽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소녀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존재가 의인화된 것처럼 이 소녀를 다독이는 죽음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녀가 간절하게 말을 하는데요. 지나가세요.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무서운 죽음의 신이여. 나는 아직 어리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나에게 손대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죽음이 말을 합니다. 너의 손을 다오. 나는 너의 친구란다. 너를 벌하러 온 게 아니란다. 용기를 가져. 꿈꾸는 소녀여. 내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면 된단다. 당연히 이 소녀는 죽음을 거부하고 뭔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죽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달콤하게 이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곡으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제가 짧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처음에 뭔가 죽음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처음에 이 전주는요 사실 죽음의 테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장송행진곡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멜로디를 담고 있죠. 그런데 소녀가 그냥 나를 지나가세요. 나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내가 아직 어립니다. 라고 애원하는 부분은요. 뭔가 좀 급박하고 또 간절한 느낌을 담고 있죠. 그러자 죽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아까 전에 전주에 나왔던 멜로디가 이어지고 그런데 이 죽음이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뒤에 가서는 이런 밝은 화성을 사용해가지고 죽음이 달콤하게 이 소녀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죠. 이런 가곡을 동기로 이 현악 사중주가 작곡이 됩니다. 슈베르트가 18살에 작곡가로 데뷔를 했죠. 네, 마왕으로 괴테시로 마왕을 작곡을 네. 시작을 해서 지금 보니까 20살에 이 곡을 작곡을 한 건데 네, 와, 현악 사중주 역시 27살에 작곡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른 나이고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나? 슈베르트가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해요. 좀 조숙한 면이 있기는 한데 예. 이 작품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존재가 어둡지 않고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친구이고 편안한 잠을 주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것에는 그 당시 시대의 죽음관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슈베르트의 개인적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슈베르트 가족사를 한번 보면 어머니가 슈베르트 15세 때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14명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14명 중에 5명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슈베르트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27의 나이로 슈베르트가 병마와 싸우게 되는데 죽음을 자신의 그림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시를 보고 나서 이 가곡을 작곡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가곡 죽음과 소녀를 현악 사중주로 작곡하던 1824년 슈베르트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네, 1824년은 슈베르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는데요. 23년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두통, 피부 발진, 염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록하기로는 이 슈베르트 얼굴이 항상 이렇게 여드름처럼 이렇게 염증들로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0살에 작곡했던 죽음과 소녀라는 정말 한 페이지짜리의 가곡을 다시 꺼내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고, 죽음이라는 주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라는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슈베르트가 친구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또 비참한 인간처럼 느껴진다. 건강이 회복될 가망이 없고 그 사실은 절망을 더 깊게 한다. 사랑과 우정은 고통만을 안겨주고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도 점점 사라진다. 나는 더 나은 곡을 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 이후에 슈베르트는 가장 위대하다고 불리는 슈베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들, 그리고 연가곡집인 겨울 나그네, 그리고 대교향곡을 썼습니다. 이 슈베르트 말년에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곡들을 남겼습니다. 요즘 시대에 슈베르트가 태어났다면 네, 정말 곡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정말 유명해지고 부자로 살았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슈베르트는 이 지금 말씀해주신 글만 봐도 네, 건강이 회복될 가망이 없고 네, 절망을 더 깊게 한다. 사랑과 우정은 고통만 안겨준다.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도 사라진다. 너무 어두운데요. 슈베르트는 스스로 나는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작곡했던 그 작품이 네, 이렇게 끔찍히도 아름답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네. 또 슬프기도 합니다. 자,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가 완성되기까지 여정은 어땠습니까?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빠르게 작곡을 하던 슈베르트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현악사중주 죽음의 소녀 작곡이 2년이나 걸린 것을 보면 슈베르트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슈베르트의 정신과 삶을 반영한 스스로의 음악적인 자서전에 가까운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슈베르트가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네. 이름 없는 작곡가로서 평생 동안 제대로 된 피아노를 가지지 못했고요. 또 쉽게 상처받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도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슈베르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매일 밤 침대에서 잠들 때마다 다음 날에 눈을 뜰 수 없었다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 슈베르트는 자신의 인생이 비극적인 색채로 점철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은 멈추지 않았죠? 네, 슈베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일 아침 몇 시간 동안 작곡을 했으며 한 곡을 끝내자마자 곧 다른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는데 이 슈베르트는 곡을 쓰는 이 루틴 자체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예술가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 반성이 돼요 지금. 내가 뭐라고 슈베르트보다 행복하게 삽니까?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슈베르트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사색했던 철학가적인 작곡가 중 한 명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많은 곡을 썼다 보니까 뭐 자연에 대한 예찬, 인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신에 대한 찬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슈베르트는 음악사 중에서도 뭔가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깊게 인간 존재에 대해서 묘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슈베르트의 음악을 생각할 때 많은 문학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정신적인 표현을 하는 작곡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슈베르트의 곡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현악 사중주 죽음의 소녀는 가장 밀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고백인 것 같고 그리고 병든 청년이잖아요. 죽을 시기가 자연적으로 다 되지 않고 병에 걸린 투병 중인 사람인데 개인적인 고통의 일기장일 수도 있고요. 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작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슈베르트가 우리가 지금 계속 대화 중에 네, 너무 이른 나이에 맞아요. 많은 거를 죽음에 대해서 가까이 있고 이른바 네. 초월했다. 네. 어린 시절부터 경험이 많아서일까요? 그런데 슈베르트가 31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예. 현대의 기준이라면 사실 저보다도 한참 어린 나이기 때문에 정말 이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청년기라고 불리는 31살이고요. 그런데 이 시대 19세기 특히 초중반 유럽에서는요. 30세 전후가 삶에서 이미 중반의 나이에 위치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가 이제 사망한 31세는 굉장히 이른 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슈베르트는 감정적인 통찰력과 예술적 깊이를 지닌 작곡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죽음이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었고 또 감성이 섬세했고 음악적으로도 직관이 강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교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노래를 하는 궁정 소년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찍부터 음악 그리고 고독한 것, 그리고 몸이 약한 것, 그리고 무명 작곡가의 어떤 그림자 이런 것들이 그의 음악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슈베르트에 대해서 뭐 저도 슈베르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 현악 사중주와 네. 더불어서 다시 한번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자, 죽음과 소녀 어떻게 구성된 작품입니까? 네,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악장은 상대적으로 격렬하게 시작돼서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감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처럼 들리고요. 그리고 2악장은 아까 전에 제가 들려드린 그 가곡을 완전히 동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절규를 하고 또 목소리를 막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의 모습보다는 어떤 위로 또 안식 이런 것에 더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우면서도 평안하고 또 공포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막장은 현실로 돌아온 듯이 거칠고요. 그렇다 보니까 리듬도 좀 불협화음이고 또 악센트들도 불규칙하고 삶의 어지러운 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악장은 굉장히 빠른 템포인데 우리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던 그 거미에 물렸을 때 추는 춤 있잖아요. 타란텔라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이 결말을 통해서 죽음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또 설명을 유예한 채 끝나는 우리 삶의 본질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현악 사중주 죽음과 소녀를 우리가 감상해 볼 텐데요. 어떤 점을 들으면서 좋을지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2악장을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쳐드린 가곡의 멜로디를 이 2악장에서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곡 버전이었을 때는 가사가 있었는데 현악 사중주로 오면서 가사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절규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존재가 이 소녀를 달래면서 죽음으로 데려가려는 그게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무서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이 소녀를 위로하면서 유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슈베르트가
이런 장면을 과장하거나 드라마틱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존재한다. 이 테마를 중심으로 계속 변주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주를 따라가면서 이 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슈베르트가 생각할 때 잘 모르겠어요. 그가 죽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슈베르트가 이 작품을 과장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의 소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너무 드라마틱하게 영웅화시키지 않는 것도 뭔가 조용한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곡 길이가 짧지 않거든요. 하지만 들으시면서 슈베르트의 상황과 또 죽음에 대한 생각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도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상해 보실까요? 그럼 여기서 슈베르트 현악 사정주 14번 D단조 도이치번호 810 죽음과 소녀 2악장 안단테 콘 모토를 에머슨 스트링 쿼르테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 현악 사정주 14번 D단조 도이치번호 810 죽음과 소녀 2악장 안단테 콘 모토를 에머슨 스트링 쿼르테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수진님, 슈베르트의 삶에 애절합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술가로 살고 있는 우리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슈베르트의 삶을 보면 정말 겸허해집니다. 자, 그네스 1219님, 슈베르트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고독, 병약함, 무명의 작곡가 점점 보내주셨습니다. 제니 농콩님, 슬픕니다. 슈베르트 생애 극한 상황을 살면서 작곡한 곡들 한음 한음이 사무치고 숙연해져요. 소상하게 풀어주신 태양생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현님, 절망 속에서 탄생한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음악들이군요.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지 정말 몰랐어요. 뭐랄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한 줄기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은 듯한 느낌도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님, 방학 때만 태양님을 만납니다. 교사인데 방학을 했음에도 생기부 쓰느라 바쁘네요. 이 생기부가 생활기록부 맞죠? 네. 집에서 라디오 들으며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기부 하니까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요. 네. 김현정님, 정태양쌤 통해서 음악가들 하나하나 배우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현정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죽음을 생각했던 작곡가가 너무나 많이 또 있지만 네. 베토벤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베토벤과 슈베르트는 어쩌면 조금 시기가 겹쳐서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활동했는데요. 네.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토벤이 훨씬 더 이제 일찍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베토벤은 투쟁하는 막 영웅적 의지, 그래서 이 운명을 극복하고야 말겠다, 승리하는 신념을 지닌 작곡가고, 청력을 잃어가는 이 현실에 맞서 싸우면서 굉장히 웅대한 작품들을 창조했습니다. 베토벤에게 죽음은 극복해야 할 운명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우리 베토벤 또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작품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슈베르트는 순응하면서 체념적인 수용을 합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응했던 작곡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되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죽음을 친구이자 위안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사실 슈베르트에게 베토벤은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1827년에 베토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슈베르트는 베토벤의 관을 운구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리고 소원대로 이듬해에는 베토벤 무덤 근처에 묻히게 됩니다. 참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이 음악사의 이 역사로 봤을 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슈베르트와 베토벤은 겹치지 않아요. 네, 겹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음악사 안에 있었고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활동했던 도시도 빈이잖아요. 비엔나, 네, 중심이었죠. 그런데 베토벤은 죽음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와, 내가 이겨줄게. 이겨야 된다. 귀가 안 들려? 극복해줄게. 들어와. 이거였다면 슈베르트는 죽음이 오면 그래, 내 친구야. 죽음이 왔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야.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굉장히 존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지만 존경하고 또 인정하고 아름다운 또 음악적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또 음악이라는 단어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둘은 같은 음악가이자 예술가이지만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 슈베르트의 삶과 작품 또 마지막에 베토벤까지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에서도 같은 음악 안에 예술 안에 우리가 그 극장에서 사람을 보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 네. 또 생각해 보면서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곡을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같은 곡을 부르는데 가수에 따라 또 음악 코치에 따라 지휘자에 따라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예술이 아니라 다름을 나누고 또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또 맞아요. 예술이 한 가닥이지 않을까. 그 클래식 음악은 그게 극명하게 다르고요. 네. 특히 제가 요즘 라보엠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다고 추대에서 하지 말씀드렸어요.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카라얀이라는 지휘자가 연주한 것 듣다가 토스카니니가 지휘한 걸 듣잖아요. 거의 1.5배속이에요. 아, 속도가. 네, 어떻게 같은 작품을 이 정도까지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카라얀에 좀 익숙할 거예요. 근데 토스카니니 진짜 그 라스칼라 극장에 막 그 적자잖아요. 그런데 1.5배 가수들 다 죽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드라마적인 박진감이 굉장히 넘치거든요. 클래식 음악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다르지만 또 화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카라얀보다 토스카니의 템포를 좋아합니다. 저도요. 왜냐면 살아 있잖아요. 저도요. 물론 이제 제가 60대, 70대가 되면 네. 카라얀 음악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리트를 공부할 때 헤르만 프라이가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디스커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아주 즐거운 대화와 네. 또 음악을 감상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이번 주 연주도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십시오. 오페라도 준비 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도 잘 만나시고 알겠습니다. 듬뿍 챙겨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태양선님 보내드리면서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교 비앙가 호르니스트 펠리스 클리저와 차트 챔버 아티스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